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 잘 복습하셨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정말로 딱 하나만 꼽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재무제표 5가지 꼽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내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뭘 배우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재무제표 작성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재무제표,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제일 첫 번째 바로 재무상태표겠죠?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걸 이제 먼저 배울 건데 그 전에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좀 볼게요. 회사마다 이력서 작성하는 양식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 양식이 다 각각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취업을 준비해 오셨다면 뭐 어디 그룹이다, 어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회사에 넣으려다 보면은 뭐 잡코리아 양식, 사람인 양식 이걸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 안 돼요. 우리 회사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양식도 다 각각 있는 것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것도 그 회사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끔 다 다르게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업종에 따라서 뭐 조선업이면 조선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아무래도 이제 주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큰 틀, 기본적인 틀, 매출을 했다 하면 그 매출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작성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 그런 내용 배웠어요. 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성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잘못된 재무제표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쵸?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고 그 작성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요. 그 작성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무제표를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재무제표다. 틀린 재무제표다. 이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실제 실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회사가 왜 여러분들 회계감사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회계감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회계감사에서 뭐 적정 의견이다, 한정 의견이다, 뭐 의견 거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 의견이다 라고 나오면 그 회사가 정말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그 회사의 뭐 재무상태가 아주 우수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는 거냐? 보통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 회계감사를 받았고 우리 회계감사 받은 결과 적정 의견 받았어 그러면 야 니네 회사 진짜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계감사가 적정 의견을 줬다는 건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 기준을 잘 맞추어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상태의 재무 상태가 아주 현재 좋은 상태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준을 잘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뭐가 있을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면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분 표시, 그 다음에 총액주의, 그 다음 1년 기준,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다 라고 해서 6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듣고 잘 파악하고 잘 읽고서 아, 이건 구분 표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이건 총액주의를 설명하는데 총액주의를 좀 잘못 설명했구나. 얜 틀렸네. 1년 기준 잘 설명했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했어.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구절절 이렇게 내가 달달달달 연습장에 써가면서 암기하는 거 큰 의미 없더라. 정확하게 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 표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가 보여지죠? 이거 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왼쪽에 자산 내 거 넣고요. 오른쪽에 네 거 부채 넣고요. 그 다음에 찐내 거 자본 넣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요.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는 게요. 회사 회계 직원이 정리정돈을 잘하고 장부 작성하는 걸 아주 잘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임의대로 나눠 놓은 거다? 아니다. 회계 기준에, 기업 회계 기준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구분 표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장부를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조금 더 보면요. 물론 지금 다 알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뒤에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가 빨리 되는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넘어가는, 1년을 초과하게 되는 이 비유동자산을 배열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유동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당좌자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이다 라고 해서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내가 보유하는 자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산, 눈에 안 보이는 자산, 그 이외의 자산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부채 역시나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 그 다음 1년이 넘어가서 상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있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즉 유동자본, 비유동자본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고요. 자본의 성격에 따라 나누고 있고요.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건요. 여기 잉여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더라. 요것도 작성 원칙에 있기 때문에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시하는 첫 번째 기준 원칙에 따라서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이렇게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서 작성하겠구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상태표는 다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고요.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대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자, 총액주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체 액수를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보면요.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간의 상계를 금지하고요. 조정 항목의 총액으로 표시하래요. 어려운데? 참,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A 기업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물건을 매출하고서 받아야 되는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있어요. A기업에 대한 이 매출 채권. 내가 A기업한테 물건 팔고서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는요. B기업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갚아야 되는 매입 채무가 있어요. 외상값 70. 자, 이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내가 받을 돈. 이건 내가 줄 돈 부채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 아니 뭐 꼭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A
기업에게 내가 받을 돈 30.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우리는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 총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A기업에 대해서 외상값, A기업에 대한 매입 채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 이거는요, 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같은 회사에 대해서 받을 돈 100에 줄 돈 70이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 이 A기업과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순이익으로 쓰자라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상의 합의 없이 나 혼자만 그냥 내가 30 이렇게 쓰면 곤란해요. 왜? 나중에 A기업은 나한테 100만 원 갖다 줄 거거든. 그럼 나는 다시 70만 원 걔한테 줘야 되는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 그러니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같은 회사끼리도 자산과 부채를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해서 쓰는 걸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액수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계하지 말아라. 즉 더하기 빼기 해서 순액으로 쓰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상계 금지는 순액으로 쓰시면 안 된다. 전체 총액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정 항목의 총액 표시다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회사가 외상값에 대한 매출 채권이요 이런 게 있어요.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내가 즉 외상하고서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서 받을 돈이 100원. 근데 이 회계 기준에는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채권 중에 2%에 해당하는 2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장부에도 기록해서 순수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98원 정도가 돼. 이렇게 표기하도록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럴 것 같으면 매출, 채권 98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계를 좀 더 많이 배우다 보면 뭐 예외적으로 직접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칙상은 안 돼요. 안 돼.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뭐다? 총액주의다. 상계하면 안 된다. 순액으로 표시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틀렸다. 아시겠죠? 전체 액수를 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년 기준.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앞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몇 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냐, 1년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나누고 있었고요. 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질문. 자산, 부채,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된다. OX. XX. 자, 뭐 때문에 틀렸다? 자본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작성 기준에 1년 기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마음대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를 유동으로 하고 2년이 넘어가는 것을 비유동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자,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영업 관련 자산과 부채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동 항목에 포함해야 된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즉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외상값이 들어오는 개월수를 보니까 13개월 뒤에 들어온대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물건을 만들어서 나한테 오는 시간까지를 따져보면 대략 12개월에서 13개월이 기본 사이클이래. 그래서 물건을 팔고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12개월이 넘어가. 즉 1년이 넘어가. 하지만 기본적 사이클은 우리 물건의 특성상 13개월씩이야.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놓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화되는데 자산과 부채가 영업 관련해서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동 항목으로서. 그러니까 딱 시간만 보고서 13개월이니까 너는 1년을 초과했으니까 너는 비유동 자산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기본 사이클이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그 과정이 13개월짜리다. 그러면 12개월을 초과해도 그 외상값에 대해서 13개월 뒤에 받을 거여도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모두 유동자산으로 넣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포도주, 와인, 와인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서 제품화 시켜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돈으로 들어오는 시점, 이런 기본적 사이클이 어때요? 아무래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기본 2년, 3년 아니면 뭐 10년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뭐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배를 건조해서 판매하는 조선업들도 기본적으로 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개념들을 보면 1년 이내에 완성되는 작은 배들도 있지만 좀 규모가 있다 하면은 2년, 3년씩 걸리죠. 그런 경우 아니면 건설업도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 것도 1년 이내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년이 걸린다, 4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3, 4년짜리다 라고 보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1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넣어두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다시 말해 제품이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출 채권이라는 표현, 그 다음 상품, 제품, 원재료를 나타내는,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재료나 제품을 나타내는 재고자산, 그리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쓰는 표현인 매입 채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즉 영업 관련된 부분, 즉 영업 이외에 대한 건 안 되고요.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만 1년이 넘어가도 우리는 뭘로 보겠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자, 유동성 배열법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유동자산 보셨잖아요. 유동자산을 먼저 썼죠. 그리고 그 뒤에 비유동 자산을 썼어요. 즉, 유동성이 어떤 순서부터? 높은 순서부터 쓴 거예요. 유동성이 빠른 순서, 현금화가 빨라지는 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유동성이 작은 순서부터 배열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시험 문장 지문 읽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 거 제가 키포인트로 늘 찍어 드립니다. 이렇게. 자, 유동성 배열법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단어만 보고서 이건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함정이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을 쭉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 배열법 원래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작은 순서부터 배열합니다. 그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에이? 유동성이 작은 거 아닌데? 높은 거, 큰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 유동성이 큰 순서부터 유동자산을 놓고요. 그 중에서도 또 유동성이 더 높은 순서, 큰 순서인 당좌자산,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재고자산, 팔아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잉여금 구분 원칙. 자, 우리 앞에 자본에 대해서 구분 표시한 거 보셨어요. 자본은 자본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외에 기억 잘 안 나실 텐데요. 자본 조정이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있었지만요. 마지막에 이익 잉여금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주의해 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잉여금이 이제 회사의 플러스 이익이야, 이익인데 자본에 대한 이익도 있고 잉여금이다, 이익에 대한 이익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자본 잉여금은요, 주주랑 주식 사고 팔고 하면서 얻어진 이익을 갖다 쓰는 자리예요. 여기는 회사가 영업을 잘 해서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낸 거예요. 이걸 이제 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이 얻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잉여금 구분 원칙이에요. 자, 우리는 자본에다가 잉여금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더라. 그 이유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잉여금을 구분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잉여금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주주와의 자본활동을 통해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쪽으로, 영업활동에서 생긴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라고 하는 잉여금 구분 원칙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입니다. 이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애매모호한 표현을 재무상태표 최종 보고서에다가 올리지 말란 얘기예요. 애매모호한 표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표현? 이게 뭐지? 라고 모두 다 궁금해할 표현들. 이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명확한 표현만 넣어주라는 거죠. 이런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이런 거, 미결산 항목이나 비만 계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가지급금, 가수금, 그다음 현금 과부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면요, 회사가 이제 지급을 하긴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쓸지 잘 모를 때 쓰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직원을 출장을 보냈어요. 부산에 출장 보냈어요. 부산 출장 보내놓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출장이었던 거야. 일주일 출장 가는데 언제 출장을 갔냐면 12월 28일쯤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28, 29, 30, 31일 해서 올해 지나서 내년 1, 2까지 출장 기간이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출장 기간인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 중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해야 돼. 아, 뭐가 문제냐고요? 자, 우리 직원한테 그냥 법카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을 한 30만 원 정도 준 거야. 30만 원 너무 적나요? 자,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출장비를 준 거예요. 이 300만 원 출장비를 줬는데 막상 이 친구가 KTX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자차를 이용할지 애매모호한 상태. 그래서 만약에 자차를 이용했다면 기름값이 얼마일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 왜? 출장에서 돌아온 상태도 아니니까. 그리고 영수증도 없어. 심지어. 왜? 계속해서 출장 기간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식사도 해야 돼. 이 친구가 5,000원짜리 먹을지 15,000원짜리 먹을지 5만 원짜리 먹을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출장에서 숙박비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출장비를 줘놓고 나서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지급을 하긴 했지만 임시로 가계정을 써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서 나중에 직원이 이제 돌아오면 영수증 보고서 여비교통비다라고 하는 이제 출장비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을 맞이했다. 이달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된다. 근데 현재 가지급금이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 그 직원이 빌려간 건가? 아니, 그 직원이 어디 갔나?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 적정하게 뭐 직원의 급여로 빼든 아니면 대여금으로 빼든 정확하진 않더라도 적절한 계정, 좀 더 확실한 계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는 임의의 계정은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수금은 뭐냐고요? 가수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회사에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야. 아니 무슨 어디 회사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회사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배달 어플 가지고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은 거야. 근데 배달 시켜 먹었었는데 뭐가 안 맞았어. 아니면 배달을 시켰지만 음식은 안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얘네가 돈을 넣어준 거죠. 환불 금액 넣어준 거야. 난 그때 밥 먹은 줄 알고서 밥 먹은 거 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직원들 사주고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식점 5군데에서 시켰는데 4군데밖에 안 왔던 거지. 한 군데가 안 온 거야. 한 곳이 안 오고서 그 곳이 나중에 주문 취소가 되어서 이쪽을 통해서 나한테 환불이 된 거죠. 근데 난 그날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내가 지난번에 뭐로 썼던 게 이렇게 환불이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일단은 받기는 잘 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임의로 가수금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그다음 뭐 직원들 밥 사주느라 그랬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그 환불된 거니까 이제 복리후생비랑 체인지하는 그런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겠죠. 근데 결산하는 날까지도 당최 모르겠어. 이거 뭐지? 라고 한다면 가수금이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수금 이외에 뭔가 회사가 자비이기든 뭐든 좀 적절한 계정을 찾아서 써 놓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잘 모르니까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써놓긴 하는데 이런 비만 계정이나 미결산 항목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하는 건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의 잔액이라고 써져 있는 금액이랑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용돈기 입장 쓰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주머니에는 한 3만 원 있는데 이 용돈기 입장 잔액에는 5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5만 원 2만 원 도대체 어디 갖다 썼지? 기억이 당치 안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회계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현금이 실제랑 비교했을 때 많거나 부족한 차이다라고 해서 일단 사라진 2만 원에 대해서 현금 과부족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임시로 써놨다가 나중에 왜 2만 원이 나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긴데요.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놨는데 최종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그런 게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어떤 걸 사유를 밝혀내든지 못 밝히겠으면 잡손실이든 뭐든 그때 가서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놔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최종 재무상태표 안에는요. 가지급금 들어갈 수 없고요. 가수금 들어갈 수 없고요. 현금 과부족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계에 대해서 겨우 2차시까지 들었지만 2차시 듣고 나서 어떤 회사의 특정 재무 상태표를 봤는데 막 가지급금, 가수금, 막 현금 과부족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도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재무 상태표 틀렸어.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이 원칙을 알았잖아요. 그쵸? 자, 이제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라는 거예요. 자, 아까 재무상태표랑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해서 일정 시점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이러한 재산, 즉 재무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기간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경영 성과를 나타낸대요.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해서 봤더니 날짜 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경영 성과부터 자, 일정 기간에 실현된 수익.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회사가 물건을 매출한 그래서 달성한 매출 달성액 수익.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출했던 비용, 발생한 비용. 근데 지출한 현금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발생 기준, 발생주의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렇게 차감을 해서 순이익을 나타내 주는 거. 이런 걸 경영성과라고 부르죠. 만약에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수익과 비용들을 가지고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걸 경영성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조금 더 우리가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 즉 동자는 움직임이요. 움직이는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하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날짜 쓰는 것부터가 일단 재무상태표랑 달라요. 재무상태표는 X1년 12월 31일 이렇게만 썼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그 어떤 기간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12월 31일 이렇게만 썼다면 12월 31일 그날 하루 동안의 매출, 그날 하루 동안의 비용, 그날 하루의 이익 이것만 나타내 주는 걸 텐데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가 실현된 수익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회사가 실현된 벌어들인 수익이 100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월에는 10, 2월에는 3, 그 다음에 3월에는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4월에는 30, 그 다음에 5월에 10, 6월에 1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달 동안에 다 실현된 수익을 더해봤더니 100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도 1월에 지출한 비용 얼마, 2월에 지출한 비용 얼마, 3월에 지출한 비용 얼마 이렇게 따졌더니 70원을 썼더래요. 70원 사용하고서 남은 이익이 30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가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보여주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가 질문하기 굉장히 좋아졌다. 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인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니까 이게 아주 사사사사로 딱 헷갈리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되 저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놓고서요. 요 안에 있는 걸 손익계산서다 라고 부를 거고요. 요 시점, 마지막 시점에 있는 걸 재무상태표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강사님 좀 더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왜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 이렇게 갤러리, 사진첩을 좀 보세요. 사진첩 보면 그냥 이렇게 네모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옆에 네모에는 동그라미 하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동영상이죠,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냥 그 순간을 포착한 스냅 사진이죠. 뭐 폴라로이드 사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캠코더 같은 거, 이거는 동영상 찍는 거,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리커 사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디카도 좋고, 근데 디카는 또 동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아예 뭐 폴라로이드 사진 찍으면 필름 찍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걸 제가 갑자기 왜 얘기했겠어요? 재무 상태표는 어떤 쪽인 거예요? 폴라로이드 쪽이에요. 찍어서 찍 하고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종이같이 나오는 그 필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그 때를 포착한 건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 어때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주는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첩, 핸드폰 안에서도 사진첩을 보면서 이건 일정 시점이네, 재무상태, 요건 재무상태표, 요건 일정 기간이네, 요거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좀 혼자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야, 요거는 재무상태표고 요건 손익계산서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회계하더니 좀 이상해졌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보면서 그 순간을 포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재무상태표 개념이랑 같이 이렇게 통하고 있고 그다음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요 일정한 기간 그 상황에 대해서 1부터 10위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쭉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건 이제 손익계산서랑 개념이 굉장히 닮았어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스스로 수기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본다고 할 때에도 이런 디테일, 날짜나 이런 걸 쓰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위는 뭐 원단위다 라고 했던 거, 뭐 1,000원 단위, 100만 원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랑도 똑같고요. 회사 명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왜냐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셨던 것처럼 수익에도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좀 봐달라는 거고요. 수익에는 매출액. 자, 이 매출액이라 하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이 에어프라이기가 있는데 이 에어프라이기가 아주 괜찮은 놈이에요. 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처음엔 이걸 안 샀는데 나중에 빵을 좀 바삭바삭하게 먹고 싶은 마음에서 사봤는데요. 좀 편했어요. 편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에어프라이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내 회사의 제품 혹은 내 회사의 상품이 뭐겠어요? 내 회사의 상품은 이런 에어프라이기죠. 이런 에어프라이기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요. 고객에게 팔면 내 회사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에어프라이기 공장에서 제조할 때 제조되면서 나왔던 이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얼마였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이었습니다. 나 이거 하나씩 얼마에 팔았냐면요. 10만 원에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요 10만 원, 하나씩 물건 팔 때마다 받는 10만 원 있잖아요. 요 10만 원은 우리 회사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내가 팔고 받는 돈. 매출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에어프라이기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회사 명의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 건물주, 괜찮은 건물주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 1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팔고 있대요. 그래서 커피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필라테스 학원이 있대요. 그 다음 꼭대기 층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여기 우리 사무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무실은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데 요 커피숍이랑 필라테스 건물은 뭐냐면 내가 필라테스를 운영하진 않아요.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진 않는다고요. 이들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월세 내고서 영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한테 월세를 받아요. 월세를 받으면
이거는 에어프라이기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얻어지는 수익이에요. 자, 그런 수익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건물을 임대하고서 받은 요금. 이걸 임대료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임대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된 내용은 이렇게 가전기기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에어프라이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내 회사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들도 어쨌든 회사의 수익이다. 다만 그 수익은 임대료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에 돈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매출이다 라고 매출을 잡는 게 아니죠. 내 회사의 주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만 매출을 잡는 거고 그 외에 이렇게 월세 받는 것들은 임대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이제 장사를 정말로 열심히 잘하게 된 거야. 왜냐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에어프라이기로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뭐 군밤도 구워 먹고요. 떡도 구워 먹고요. 엄청 여러 가지 간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 먹는데요. 그러더니 내가 돈 잘 버는 얘기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친구가 한 번 왔겠죠.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친구야, 너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나는 좀 재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한데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해요. 근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앞에 우리 1강에서 봤던 회사처럼 자산이 10억 원에 부채 2억에 자본 8억인 회사인 거예요. 오, 빌려달라고 하는데 별로 안 빌려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주려고 합니다. 빌려주는데 대신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얼마 빌려줘? 라고 했더니 1억을 빌려달래요. 오케이, 1억. 근데 나 좀 비싼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뭐 괜찮대요. 비싸도. 그래서 제가 연이자 12%를 불렀어요. 엄청 비싼 거죠, 여러분들. 연이자 12%면 1년에 1억의 12%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은 이자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1,2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돈이 잘 버는 상황인데 이렇게 괜찮은 내 친구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1억에 이렇게 비싼 이자를 부르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여기서 월세 70 들어오고 여기서 월세 130 들어오는데 월세 들어오는 거만큼이나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 좋아. 나 너한테 돈 빌려주고서 이자 받을래. 라고 해서 이자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제품을 팔고서 받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항목으로서 이자 수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앞서 나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 잘 안 해도 돼요. 기억 잘 안 해도 되는데 뭐를 앞서 나갈 거냐면 회사의 수익은요. 사실 매출에 대한 영업수익과 그 다음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나누어요. 내가 임대사업자를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런 제조기업들은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이자 수익을 받는 것은 영업 외적인 수익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 둘은 영업의 수익 쪽으로 가고요. 매출액은 영업 수익 쪽으로 갑니다. 자, 제가 뒤에 하는 얘기는 혹시 어려우시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비용 갈게요. 비용은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이제 뭐 발생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생된 비용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지출한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아까 에어프라이기라는 이런 가전제품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원가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매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사실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 10만 원에 매출을 했지만 원래 이 에어프라이기를 제조할 때 제조 원가가 11만 원이었으면 팔 때마다 손해나는 회사인 거죠. 만 원씩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 회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8만 원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러면 이 매출액은 수익인 거에 대한 반면 이 물건을 제조할 때의 원가, 즉 판매한 물건의 원가는 매출 원가고요. 수익에서 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빼서 회사는 에어프라이기 하나씩 판매할 때마다 2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한 물건에 대한 매출 원가, 요거는 비용 항목이에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1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물건 8만 원짜리였어. 8만 원에 만든 거야. 매출하는 물건의 원가가 8만 원짜리야. 하나씩 팔 때마다 2만 원씩 이익을 얻게 돼.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이죠. 자, 급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직원의 입장이 사실 더 많이 돼봐서 급여 날 엄청 막 신나잖아요. 네, 사장님 입장이 돼 보시면 다들 그런 얘기 하죠. 급여 날이 제일 두렵다고 해요. 그날까지 내가 돈을 못 마련하게 될까 봐.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직원한테 급여를 준다라는 건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지출되는 거죠. 자, 내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막 떠들어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나도 나름대로 인터넷에다가 뭐도 해야 되고요. 광고도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도 깔아보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홍보단도 한번 모집해보고, TV 광고도 해보고, 전단 광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자, 그런 것들 모두 다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서 광고 선전비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앞에서는 내가 건물주였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가 건물주인 것보다는 내가 그 회사에 새 들어서 사는 세입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필라테스 학원 같은 경우에 7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거고, 커피숍의 경우에도 13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납부하는 월세, 커피숍 입장에서, 필라테스 입장에서는 그들이 납부하는 월세는 건물을 빌리고 임차라고 하고요. 그 건물을 빌리고서 납부하는 요금,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돈을 받으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을 인식하지만 반대로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을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됐었는데요.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하나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차를 샀어요. 제가 차를 하나 샀는데 차가 뭐 4천만 원짜리 차였대요. 4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랜저? 아니면 K7?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자, 이런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돈을 4천만 원을 지출을 했죠. 근데 우리는 4천만 원 내가 돈을 썼잖아요. 돈이 나갔잖아요. 근데 돈이 나갔을 때 차량 구입비 혹은 차량 구입 비용, 이런 비용 계정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차량이라는 운반하는 물품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부른대요. 이 차량 운반구라고 부르는 건 회사의 자산이에요. 아니, 그러면 돈 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산이라고 하면 이 자산의 가치는 영원한 거냐?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1년만 사용을 해도 어때요? 그 다음에 가면 중고시장에 가면은 가격이 훅 떨어져 있고 하죠. 자,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깎였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중고차 시장을 가기 전까지는 비용 인식을 안 하느냐? 자, 그렇지 않고요. 중고차 시장의 시세와 상관없이 회사는 자기만의 규칙성을 가지고서요.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가치를 깎아 나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취득하는 연도에 돈을 쓰긴 했지만 첫 번째 취득하는 연도에는 비용을 이렇게 인식 안 하고 차량 운반구, 취득 시점엔 차량 운반구라고 했다가 그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5년 동안 쓸 것이다 라고 하면 매년 800만 원씩
비용을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즉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효익을 얻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도 상응해서 대응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렇게 가치를 깎아 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이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유형자산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산 취득하고 나서 자산이 나이 먹을 때마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이렇게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구나, 제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자 비용은 반대겠죠. 내가 돈을 빌리고서 그에 대해서 빌린 것에 대한 대가, 그 금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제공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자 비용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돈이 지출되는 거니까 비용으로 넣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발생주의다, 그 다음 실현주의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총액주의, 그리고 구분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생주의다라고 하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좀 구분이 되는 내용이에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입, 나갔을 때 비용, 이렇게 현금의 입출금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첫 시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자 뒤에 예시가 있어요. 발생주의에 대한 예시를 보면 내가 만약에 X년 7월 1일에 향후 1년간 보험료를 10만 원짜리를 선급했대요. 즉 1년치를 먼저 낸 거죠. 차량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 알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서 뭐 매월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90% 이상의 보험들, 차량 보험은 1년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그리고 당해년도 12월 31일 날 회사는 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1년치를 여기서 한꺼번에 모두 다 지출을 해버렸죠. 자, 이 모두 다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방식을 10만 원 전체를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현금이 나갔을 때 전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건 현금주의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현금이 나갔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현금주의로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안 간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요, 발생주의래요.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까지 기간에 맞춰서 이 기간에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출한 돈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지출한 액수를 그대로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치에 대해서 내가 납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즉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 기간이 경과되었다. 기간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발생주의라 하면 1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12개월, 1년 12달 중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5만 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식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것은요. 내년도 가서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내년에 비용을 인식하는 걸 우리는 잠시 뭐라고 써놓냐면 다 비용으로 쓰지 않고요. 선급,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선급 비용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얘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로 인식해야 할 때 각각 비용은 얼마씩이냐라고 하는데 현금주의로 인식하게 되면 비용은 현금이 나간 만큼, 지출한 만큼 다 비용이다. 그래서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10만 원이 비용이에요. 하지만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경과된 것은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치, 즉 5만 원에 대해서만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5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출된 부분 5만 원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썼다가 내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조금 더 보면 실현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현주의는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수익이에요, 수익. 자, 그럼 앞에 이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녀석은 뭐와 뭐였냐면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보셨던 비용도 있지만 수익의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만 수익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발생주의는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현주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수익에 대해서. 자, 우리가 물건을 팔고서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물건에 대해서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 제작을 하고 있는 기간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작이 완료가 돼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나서 나중에 대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언제쯤 인식하는 게 좋겠냐 이거예요. 자, 그 기준을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래요. 그리고 그 효익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래요. 여러분들 주문에 대해서 받았을 때 돈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주문만 받았지 아직 물건을 못 만들었으니까 물건 못 주면 돈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물건을 제작을 완성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직 이거 거래처가 안 가져갔잖아요. 안 가져가면 돈 안 들어오겠죠. 자, 드디어 거래처가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어때요? 아, 가져갔으니까 돈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겠죠.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시점이 그래도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창출 활동도 물건을 제작하는 활동 이런 거 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물건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현금 유입액도 합리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죠. 내가 물건을 보냈으니까 보내면서 이거 얼마에 만들었으니까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주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왔어요. 저는 이제 아까 주문을 먼저 받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생산이 먼저 되고 생산된 물건을 저 물건 있으면 그거 사고 싶어요 라고 주문 전화가 나중에 올 수도 있겠죠. 이건 상관없어요. 생산이 먼저 되든 주문이 먼저 되든 여기서는 아직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 언제쯤 돼야지만 상품의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금을 수령하는데 그 중에서 상품이 인도될 때 이때가 가장 효익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실현이 되었을 때 실현주의에 의해서 물건이 기본적으로 인도가 되면 수익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발생주의다, 실현주의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품에 대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대해서 매출을 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회사에 상품이라는 자산 8만 원짜리가 사라집니다. 그 8만 원은 물건에 매출할 때의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인식할 때 원가를 대응해서 인식해라.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건요. 비용을 인식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실현주의는 수익을 인식할 때, 그리고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자, 총액주의다라고 하는 건요. 자산 부채를 상계 처리하지 마세요. 전체 액수를 쓰세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A기업에 대해서 내가 매출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A기업에 받아야 되는 이자 수익이 있었어요. 이자 수익 100. 그 다음에 A기업의 회사가 월세를 내야 돼요. 임차료 70. 근데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A기업에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 수익 30억.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순액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수익과 비용도 전체 총액으로 기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분 표시 원칙인데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수익, 비용 이렇게만 구분한 것 같지만요. 사실 수익 중에서도요. 그게 매출 활동에 대한 수익인지 매출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인지 그리고 비용도 매출원가, 그 다음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이렇게 바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배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6가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구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순서부터 그다음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잉여금을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함부로 상계 처리하지 마세요. 종액주의 그리고 마지막 미결산 및 비만 계정에 대해서 표시하지 말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있었죠. 손익계산서 작성은 5가지 있었죠.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모두 다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그리고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같은 회사의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지 마십시오. 총액으로 쓰세요. 그리고 구분 표시 원칙, 구분 계산 원칙이다라고 해서 매출과 관련 있는 활동, 매출과 관련 없는 활동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할 거다. 그런 손익계산서 양식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2번째 시간도 지나가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막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외워야 될 내용은 없었어요. 편하게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